네, 오늘 금요일장 어떤 주제가 심화론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퇴직연금 대변혁 디폴트 옵션 연금 백만장자 나올까?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퇴직연금 대변혁. 저희가 이 주식심화론에서 작년에 12월에 내년에 도입될 제도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제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지난 7월 12일부터 이제 시행됐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요. 연구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그리 오래 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퇴직연금이 기존에는 이제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이게 이제 사후 지급, 그러니까 이게 퇴직 시기에 지급되는 그 보수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퇴직금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기업들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시켜 놓게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사내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있잖아요. 사실 그건 회사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지만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면 이러한 돈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그 퇴직 직원들을 위한 퇴직금 적립액을 이렇게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에다가 사내에다가 축적시키지 말고 외부로 빼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만들어 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약 300조 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형성돼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이제 보다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백만장자 하면 현재 환율로 13억 이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퇴직 백만장자가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고요. 또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중장기적인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뭘까요? 일단 그 퇴직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이제 DB형과 네. DC형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거든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DC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금융회사 운용기관에다가 이제 나의 퇴직연금을 거기다 쌓아두는 개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가입자, 근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운용 지시를 계속해서 내려주는 것이 기본 세팅입니다. 근데 많은 대다수의 근로자분들은 사실 금융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혹은 금융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자금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런 이제 가입자, 근로자분들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주로 이제 원금을 잃기는 싫으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주로 가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게 형성되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존의 DC형도요. DC형조차도 보면 네.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사실은 메인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실적 배당형 상품, 다시 말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 배당형보다는 DC형조차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거의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은행 적금, 예금,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은행 적금, 예금 이런 거 살펴보면 1%대 그런 이제 수익률 그 예금 금리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퇴직금을 쌓아놓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 좀 수익이 나야 나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수익이 워낙 낮게 나다 보니까 이거 퇴직연금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또 전문적인 그런 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히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그런 대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시면 사전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운용 지시를 안 하고 계시면 자동적으로 사전 지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거든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따라서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운용상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을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거의 관심을 안 가져오셨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낮은 수익률 때문에 나의 노후 보장을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한다라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거죠. 예. OECD에서는 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퇴직 이후의 연금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추천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거 잠깐 보시면 연금의 3중 구조라고 해서 네네. 예, 우리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이 네. 국민연금 이건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퇴직연금 여기에 개인적인 연금까지 해서 이 3중 구조가 갖추어져야 안정적인 또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OECD에서 권고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가운데서 지금 저희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지난 12일부터 도입이 되는데 추진된 배경은 아무래도 낮은 운용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까지 너무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이 수익률 가지고 우리가 과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었던 거죠. 수익률이 얼마나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지금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이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년 2020년 보면 2.58%였고요. 근데 네. 2021년 같은 경우는 2.0%. 2.0%의 수익률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이게 높은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의 수익률 10년간, 예를 들어 10년간 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더 낮아요. 1.96%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하면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여전히 2.39%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2% 내외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수익률 가지고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물론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국민연금이 제일 밑에서 바치고 퇴직연금이 그다음 개인연금이 이렇게 또 한 층을 바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5%에서 6%는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납입한 그런 연금보험료 이런 부분들의 복리 효과 플러스 장기간 누적되었을 때 내가 예. 거기서 꽤 많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1.35%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지만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6.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원리금 보장형 1.35, 실적 배당형 6.4%. 그럼 이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거의 5%에 가까운 수익률이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5% 한두 해 정도면 이 정도의 격차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쌓인다, 누적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 똑같은 금액을 예를 들어 1.35%로 수익률을 내는 상품에 10년 놔두는 거랑 그 다음에 6.42%로 나오는 그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에 10년 이렇게 운용하는 그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는 한 거의 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폴트 옵션이 추진되게 되었던 거죠. 실적 배당형. 물론 실적 배당형은 이거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위험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두 해 정도는 실적 배당형이 수익률이 더 안 좋게 나오는 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보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에 비해서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작게는 3, 4%, 많게는 5, 6% 정도의 수익률 격차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실적 배당형, 위험 자산을 일부 좀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더라도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을 수 있다. 따라서 위험 자산의 편입 비중을 사전에 준비된 방식 그리고 계획된 방식으로 증가시켰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을 이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운용 방식에서 탈피를 하고 오히려 실적 배당형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가 노후에 더 많은 그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퇴직연금을 쌓아나가는 그 정도 기간이라면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 형태가 디폴트 옵션이기 때문에 도입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퇴직연금의 유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DB형, DC형, 그리고 IRP까지. IRP가 개인연금에 개인연금 속하는 퇴직연금 유형이고요. IRP 가입하면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부터 가입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은 가입을 안 IRP 하셨으면 해야 된다. IRP를 지금 당장 당장 바로 시작할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장을 있으신 분들은 퇴직연금이 이제 강제로 가입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동으로 가입되시는 거지만 네. IRP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이 없으신 분들 자유직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네. 분들도 IRP는 다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직장에 있으셔도 가입하실 수 있고 물론입니다. 자유직으로 프리랜서로 해도 다 IRP 가입하실 수가 있기 있고요. 때문에 일단은 가입하실 네. 아직 안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서두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퇴직연금 유형이 지금 세 가지인데 그중에 뭐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원금 보장형으로 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DC형은 확정 기여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퇴직연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적고 하셔도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손실 볼 수 대체로는 있는 위험도 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DC형을 하시는 분들이 DC형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DC형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지는 손실나면 어떡하냐 난 손실나는 거 싫다. 그래서 DC형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물론 이제 난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안정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 아직 그 은퇴까지 20년, 30년 남으신 분들, 그런 젊은 계층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오히려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네. 내가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오히려 예. 나중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폴트 옵션은 DC형과 IRP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20년, 30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은퇴가 대충 60세 근처에서 은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년에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기간 동안 장기간 퇴직연금이 쌓였을 때, 그리고 여기에 쌓여 있는 금액들이 수익률, 예를 들어 2%의 수익률로 운용이 되는 것과 4% 내지는 5%의 수익률로 운용이 된다면 이게 20년, 30년 쌓여버리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복리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누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하게 되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하지만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은 그만큼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년 2%씩을 가져갈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10%, 20%의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거든요. 이게 실적 배당형으로 가버리게 되면. 따라서 이 둘을 평균해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5%, 6%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 전액 손실 이런 가능성은 사실상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란 말이죠. 예, 이거는 금융 지식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겁을 내시는 건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일단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면 충분히 이해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가입하신 근로자분들이 운용 방식 내지는 금융 운용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 데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점,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금융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이미 50대에 접어드신 분들, 40대 중후반에 접어드신 분들을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운용이 될 거니까 이게 괜찮아 보이시면 그냥 이 방식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용 주체가 국가 아닙니다. 운용 주체는 금융기관 제도는 국가가 도입을 하는 거지만 운용의 주체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네, 은행, 보험사 또는 증권사 이 세 가지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운용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그걸 그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은행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 보험사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 또는 증권사를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이거는 그 개별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역입니다. 예, 그럼 현재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퇴직연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295조 원, 거의 300조 원이 다 됐죠. 그리고 올해는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대단히 빠릅니다. 작년 2021년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15.7% 성장률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작년에만 40조 원의 시장이 40조 원 규모로 시장이 커졌습니다. 300조 원이니까 그러니까 260조에서 작년에 300조 거의 300조 다 된 그런 시장으로 성장을 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빠른 속도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2030년에는 올해 지금 이제 300조 원을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30년 정도 되면 7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3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대부분 원금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중에 300조 원 중에 255조 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86%가 원금 보장형입니다. 나머지 실적 배당형 14%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55조 원, 86%에 이르는 금액들이 원금 보장형으로 이제 가입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1.96%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약 40조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죠. 요런 이제 4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1.96%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6% 수준의 수익률이 작년에 관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제 디폴트 옵션은 우리나라 이제 이외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고 나서 그 운용 수익률이 사실 유의적으로 굉장히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수익률이 6에서 8%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적 배당형 작년 기준으로 보면 6%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적 배당형 상품들도 미국이나 호주의 그런 디폴트 옵션 상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도 충분히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서 투자 1순위 상품으로 TDF가 꼽히더라고요. 네네. 예. TDF가 뭔가요? 이게 이제 영어로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생애 주기형 펀드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펀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서 운용이 되는데 그 상품의 구성, 운영 대상 상품의 구성을 연령별로 다르게 가져간다라는 의미. 이게 이제 타겟 데이티드 펀드, TDF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젊은 계층과 그 다음에 은퇴가 가까워지는 50대, 60대 그런 이제 근로자들은 사실 자금에 있어서 자금을 대하는 운용 방법에 있어서 그 성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60대는 이미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손실이 나버리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나이가 이제 은퇴의 시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격적인 운영 방식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주식과 같은 위험 상품의 비중은 오히려 줄이는 것이 맞고요. 채권과 같은 국채나 이런 채권 그런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은 오히려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죠. 반면에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있는 그런 젊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내가 거두어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의 크기, 파이의 크기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겟 데이티드 펀드, 그러니까 TDF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자금에 대한 수요 내지는 운용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젊은 계층이 가입을 할 때, 젊었을 때 가입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50대, 60대가 가까워지게 되면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젊었을 때는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인 그런 이제 운용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TD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401K에 가입한 그 퇴직연금 덕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게 진짜 별세상 얘기처럼 예전에 들렸었어요. 네네. 처음 401K 연금 제도를 안 것도 사실 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년 이전 그때 이제 미국엔 401K 제도가 있구나. 401K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은퇴 백만장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선진국의 운용 현황을 알아볼까요? 네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운영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영국에도 도입되어 있고 예. 미국, 호주, 일본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미국과 호주 사례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 401K 제도, 이 퇴직연금인 거거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의 시기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1K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옵션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옵션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아예 이 디폴트 옵션에서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81년부터 이제 401K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평균적인 수익률이 거의 8%를 넘어서고 있다. 네. 대단히 높은 거죠. 네. 이게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은 비슷합니다. 호주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늦게 도입을 하는데 92년부터 이제 디폴트 옵션을 시행을 했죠. 슈퍼 애뉴에이션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디폴트 옵션을 시행을 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5년간 수익률이 디폴트 옵션에서 7.8% 정도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높은 수익률과 이 높은 수익률이 장기간 결합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연금 백만장자의 꿈이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연금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연금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근무를 오래 한 사람. 근무를 오래 한 것 플러스 네.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았던 분들이세요. 아, 대체로는.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연봉 2천만 원 받으시는 분과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연봉 1억 원 받으시는 분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 쌓이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연봉 1억 원 받으시는 분은 예를 들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6%, 7%가 20, 30년 쌓여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연금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죠. 퇴직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렇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퇴직하면서 더 부자가 되는. 더 부자가 되고. 네. 크루즈 타시고. 네네. 네, 여유 있는 생활을 여유 있는 하시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이 예. 되시는 거죠. 오로지님께서 퇴직연금은 퇴직 시에 전부 해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을 굴리는 그렇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지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네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직 시점에 뿐만이 아니라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동안 이건 계속해서 운용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했을 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있습니다. 장기간 쌓였을 때 그 효과가 예. 아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30대부터 시작했는지 40대부터 시작했는지 20대부터 시작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노후의 그 생활상이나 어떤 자산의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대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10대부터 하면 더 더 좋잖아요.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요즘 좀 경쟁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만 봐도요. 네네. 10대부터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업계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의 보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디폴트 옵션이 이제 출범을 했다,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디폴트 옵션 제도에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벌써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 디폴트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디폴트 옵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디폴트 옵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높여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것이 디폴트 옵션의 가장 중요한 도입 목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일본 디폴트 옵션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수익률이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은 지금 출발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디폴트 옵션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이 조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보통 이제 최대 3개 상품까지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디폴트 옵션인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딱 3개만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은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도 10개 정도는 담을 수 있게 해줘야 다양한 상품들,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펀드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상품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금융지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열사, 우리 금융지주 안에 있는 해당 금융지주 안에 있는 상품들만 거기다 담아서 운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은퇴 시기를 조금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방지 대책은 있을까요? 일단 디폴트 옵션은 그 시작 자체가 위험 자산의 편입을 높여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높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100%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 자산이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을 100% 차단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손실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한두 해 정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기간에 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디폴트 옵션에 있어서는 훨씬 더 필요한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폴트 옵션 관련한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네네. 일단 디폴트 옵션에 있어서도 보통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전략과 크게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우리가 투자를 대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실 거냐.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자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디폴트 옵션에 있어서도 동일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디폴트 옵션이니까 운용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건데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된 것이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크게 손실을 보거나 그런 손실을 통해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의 그 기간을 설정하고 투자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단기, 중기는 우리 주식 투자분들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니까 아마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이 DC형과 IRP형에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세훈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도 토마토TV와 잘 깔끔하게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